최근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지난 아시안컵 때부터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실점을 하면서 7경기 연속 실점을 했는데, 사실 이런 기록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 대표팀의 김민재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중앙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 때부터 상대했던 팀들이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강팀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비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도 이번에 임시 감독으로 경기를 준비할 때 밸런스가 너무나 무너져 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잡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가 끝나고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김민재 선수를 좀 공격하는 질문이 들어갔죠. 최근에 경기를 못 뛰었던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냐? 라면서 이제 기자에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했었죠. 그런데 기자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라고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또다시 김민재 선수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한번 약간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기자가 김민재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좀 떨어진 것 같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좋았을 때 김민재 선수의 모습보다는 흔들림이 좀 있기도 했었죠. 1대1 경합을 하다가 약간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실점 장면에서도, 물론 이게 엄청 어려운 장면이죠. 상대 공격수가 거의 슈팅을 하는 건데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었고요. 근데 이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물론 이게 예측하기 매우 힘든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볼이 들어가는 위치가 아주 절묘했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온전한 탓을 할 수도 없고요. 뭐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측면에서 스로인이 넘어올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가서 압박을 합니다. 이 볼을 받는 선수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센스 있게 살짝 볼을 떨어뜨려줘요. 물론 이제 이게 오프사이드에 아마 선언이 좀 됐을 것 같긴 한데, 볼이 떨어질 때 요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었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완벽하게 좋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여기서 뒤늦게 김민재 선수가 뛰어가 보지만 다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공간이 나오면서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물론 이 장면에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를 너무할 정도로 다른 선수들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혼자서 2명을 상대하는 매우 어려운 장면이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였다면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달려드는 선수가 아예 패스도 못하도록 볼을 빼앗아 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서 이 압도적인 정말 완벽한 수비를 했던 김민재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말 좋았을 때와 그리고 이 좋았을 때보다 조금 내려왔다 라고 평가를 받았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몸 상태가 정말 고점을 이제 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패배의 원흉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비 라인을 흔들리게 만든다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월드클래스 수비수라고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 팀이 이런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점을 계속 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부터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의 요 거리가 간격 유지가 안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일단 지난 경기만 생각을 해보면 수비 라인 앞에 황인범과 백승호, 이 2명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수비 라인 앞 공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더 이제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줘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수비 라인 거리가 멀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느 팀이랑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 나폴리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치 황인범 선수처럼 볼을 다루고 볼을 배급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로보트카라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도 체구가 작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는 정말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고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황인범 선수가 이제 로보트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폴리는 간격 유지가 엄청나게 촘촘한 팀이죠. 특히나 앞쪽에서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로보트카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려도 수비 라인에서 끝까지 올라와서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김민재가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너무나 잘해주다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정말 그거 하나 믿고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매우 좁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상대가 역습을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제대로 못 풀어 나오죠. 그리고 역습을 풀어 나온다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해야 될 범위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앞 공간보다 이 뒷공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이 나폴리 때는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상대팀들이 뒷공간으로 뻥 차고 상대 공격수와 김민재의 1대1 경합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1대1 경합 상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에서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지 않았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진 않았어요.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심지어 태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됩니다. 수비 라인은 나폴리처럼 똑같이 높아요.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과 수비 라인의 간격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 앞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뒷공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막대한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안컵 때부터 계속 실점했던 이유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간격이 먼지 알 수 있거든요. 늦은 시간도 아니고요, 후반전 15분이 조금 넘었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태국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면서 볼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시도했는데 간격이 멀다 보니까 정말 광활한 공간이 이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국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태국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엄청나게 넓고 미드필더가 이 선수에게 달려가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이 뒷공간은 수비수가 또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수비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그 뒷공간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에 차근차근 무너지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표팀이 수비 라인 앞에 백승호와 황인범, 이 두 명의 선수를 두는데 황인범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백승호 혼자 수비 라인 앞에 남아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 장면은 그래도 이재성 선수가 빠르게 내려와주면서 백승호를 도와주는 장면이긴 한데 백승호 선수가 약간 높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비 라인은 같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태국이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볼을 잡고 돌아서면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엄청 넓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는 앞 공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 공간과 뒷 공간을 모두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게 김민재 선수에게도 과도한 수비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을 보셔도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되게 먼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이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빼앗겼는데 공격을 전개할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사실은 선수가 많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폴리에서 발생하는 장면이었다, 지난 시즌,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이 높이까지는 올라와서 이미 공간을 줄여놨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공격으로 올라오기도 전에 김민재가 달려들어서 빼앗았겠죠.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물론 클럽팀과 절대적으로 비교하긴 힘들겠지만 간격 유지 자체가 너무 할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공간이 너무 넓어서 한쪽 공간을 막으면 한쪽 공간이 무너지고 또 다른 공간을 막으면 또 그 다음 공간이 무너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실수도 이번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았죠. 이것도 이제 간격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황인범이라던가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너무 고립이 되면서 여기서 미스가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볼을 빼앗겼죠. 여기서 뭐 탈압박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사실은 약간 고립되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일단 뺏겼어요. 수비 라인 앞 공간에 태국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 공간으로 어쩔 수 없이 달려가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순간에 빠르게 달려 올라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전 장면에서 태국 선수들이 정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가니까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태국이 패스를 하다가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못 들어가고 부정확하게 뒤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튀어나오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지를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여기서 뺏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 라인 앞에 선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뺏기는 순간 곧바로 역습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김민재가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정말 빠르게 달려드니까 공격수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고 약간 먼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김민재랑 붙으면 볼을 뺏기니까 슈팅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 슈팅을 이제 조현우 선수가 정말 아주 좋은 선방으로 막아냈는데 이 슈팅도 조금 더 가까이서 슈팅할 수 없도록 막아준 게 바로 김민재 선수의 이 움직임이거든요. 모든 선수는 멈춰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혹시나 세컨볼이 나올까봐 뒤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에 잡힌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뺏겼어요. 심지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뺏겨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다가 수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이 공간을 따라가죠. 완벽한 기회였는데 김민재가 따라가니까 분명히 김민재가 비워둔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이제 막 뛰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컷백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빠르게 따라와서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컷백을 줄 시간도 주지 않고 김민재가 볼을 막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우리의 이 실점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막아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점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무래도 김민재가 90분 내내 혼자서 막아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점이 나오는 거지.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가 뭐 나폴리 시절 때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뭐 그 정도까지는 위압감을 느끼지 못한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김민재의 기본적인 수비력은 대표팀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점 장면도 보시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이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로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인 서령우 선수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요. 김민재 선수는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을 방어하고 있죠. 서령우는 올라가서 수비를 압박하고 있고 김민재는 측면으로 돌아뛰어서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김영권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태국의 선수 한 명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김민재도 측면으로 나가고 김영권도 올라가 있는 이 공간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측면으로 나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모두 일단은 커버를 하는 동작을 가져가는 거죠. 가운데로 이제 들어왔는데 태국의 선수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측면에서 김진수 선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공간을 내줬죠. 김민재 선수는 동선을 가져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가니까 다시 이 공간으로 또 뛰어가야 돼요. 결국에 이 태국이 약간 슈팅과 크로스를 겸한 이런 이제 볼이 들어올 때 김민재가 가운데로 또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여기서 살짝 움직임을 놓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을 막다가 다시 중앙을 막다가 이제 반대편이 또 열리니까 또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공간을 계속 막다가 여기서 실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간격만 좀 좁아진다면 김민재 선수가 압도적인 이 수비력을 발휘하면서 조금 더 수비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쉬운 수비 장면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김민재라는 정말 압도적인 선수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정말 극한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 월드컵 예선에서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예선에서 상대 공격진들이 우리 대표팀의 수비 라인보다 보통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하고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도 커버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의 문제는 뭐 벤투 감독 시절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정우영 같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면서 김민재의 수비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간격은 멀어졌기 때문에 김민재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는 더욱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이곳저곳을 커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게 최근에 경기를 못 뛰어서 오늘 약간 수비가 불안했던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안컵 때부터,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김민재가 있는데 우리가 왜 계속 실점을 하지? 이 문제는 연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김민재의 개인적인 폼이 엄청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비 라인을 만들 때 간격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태국전은 조직력을 맞출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황선홍 감독도 임시 감독이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부임하는 감독은 부디 간격 유지를 잘하는 감독으로 데려와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축구 역사상 이 정도로 완벽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수비수를 보유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존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전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